카메라 롤. 레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예약 신청서를 다시 할게요. 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의 사건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꼽아보자면, 우선 첫째는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이었는데, 저희 의뢰인은 이제 외국 남성분이었고, 이제 의뢰인의 전 배우자, 지금 전 배우자죠. 상대방은 이제 한국 여성분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그 의뢰인의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사시다가 제3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쭉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뢰인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생기신 거죠. 그런데 본인의 본국에서는 또 이혼 요건이 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고, 또 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상대방이 당시에 그 살고 있던 그 국가에서 꽤 값이 나가는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그 돈을 들고 그냥 한국에 입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의뢰인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꽤 복잡한 사건이었고, 당시에 이제 상대방은 뭐 재판 관할이 한국에 재판 관할이 없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뭐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주소지가 또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 관할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한국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 쪽이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가압류도 했었는데, 예금채권 가압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몇 억이 되는 돈을 다 인출을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자금을 이제 다시 계좌로 넣어서 결국에 나중에는 그 부분을 이제 추심을 해서 저희 의뢰인이 이제 외국에 계셨거든요. 의뢰인한테 그 몇 억 정도 되는 돈을 송금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좀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결과가 잘 나와서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이혼 사건인데, 저희 의뢰인이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었고 이제 상대방은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복잡하진 않았고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고, 그 한국 여성이 우리 의뢰인한테 언어 폭력이나 뭐 신체적인 폭력이나 협박이나 이런 걸 가했던 그런 증거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이혼 자체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외국인의 경우에 결혼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혼 후에 그 비자를 계속 연장을 하고자 한다면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냐? 결국에 가장 확실한 것은 판결문의 위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재판을 진행할 때 판사님께서 처음에 보시더니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제출했던 녹취록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뭐 협박을 하는 거나 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의뢰인은 본인의 비자를 연장을 해서 이혼 후에도 연장을 해서 한국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에 남는 사건은 형사 사건입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외국 남성이었고 유사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쉽지 않고, 또 성범죄는 변호사들이 다루기 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을 했었고, 이제 본인은 결백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와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시간이 안 될 때는 줌 미팅을 하기도 하고 이메일로도 굉장히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진술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내용이었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전혀 좀 개연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침대도 그려놓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을 가지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서 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이혼 사건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변호사들이 맡는 사건이 변호사가 직접 경험을 해서 하는 사건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돈을 떼어본 적이 없는데 대여금 사건을 하고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어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 그 업무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좀 잘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을 하다 보면 의뢰인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공감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하게 됐을 때 가끔은 좀 사건이 약간 배가 산으로 가는 식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큰 한계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을 하면 요즘에는 정말 글로벌한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인, 외국인 커플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간혹 또 외국인 커플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사법상 또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봤을 때 외국인 부부여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경우에 두 사람의 또 국적이 같으면 그런 경우는 또 두 사람의 본국법이 또 적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하지만 그 다른 나라 법을 적용을 해서 재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적이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혼인신고가 굉장히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되어 있고 다른 나라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재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고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그 국가에 또 등록을 하거나 뭐 법원에 제출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하고 그리고 국제 이혼을 진행을 할 때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혼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외국에는 동성혼이 허용되어 있는 국가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동성혼을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담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혼 소송이나 조정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 제 경우에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심심치 않게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이나 입법적으로 어떻게 고려할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 의뢰인들 중에 그 영미권 출신 남성분들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남성, 한국 여성 이런 부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그 영미권 출신의 남성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정적인 착취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가령 한국 여성 그 배우자가 본인의 월급을 거의 다 가져가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의 용돈만 주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재정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또 배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히 좀 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다 보니까 불만이 쌓여서 좀 이혼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혼의 어떤 원인이,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남성이 뭐 부인을, 아내를 때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많이 상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남성이, 특히 외국 남성의 경우에 아무래도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를 얻거나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한테 좀 일방적으로 종속이 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좀 안타깝게도.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착취의 형태로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 국제이혼에서는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많이 느낀 부분은 어린 유학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나도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SNS 같은데 이런 간단한 일을 하면 현금을 얼마를 준다, 이런 내용을 보고 갔다가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루가 돼서 원래 공부를 하러 왔는데 학업을 마치지도 않고 한국에서 전과만 생겨서 추방을 당하거나 결국에는 강제 출국 당해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린 유학생들이 범죄에 좀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한국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에 좀 연루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좀 절차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때 혼자 가서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같이 선임을 해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게 향후에 더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할 내용이라기보다는 혼인신고를 여러 군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한국어로 혼전계약서, 이제 프리너 어그리먼트 작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프리너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많이 그게 통용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뭐 부부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부분은 혼인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고, 혼인이 끝나는 이혼할 때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나중에 이혼을 하실 때 고려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효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프리너를 만약에 작성하신다고 한다면 중거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의뢰인들이 작성을 하셨고요. 사실 사건을 진행하고 나서 결과가 괜찮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긴 합니다. 부탁을 드려서 보통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작성을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어떤 이름이나 뭐 출신 국가나 이런 걸 쓰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저한테 어떤 사건을 의뢰하셨던 분들이 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안 돼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랑 출신 국가 이런 부분은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정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데 모두 그분들이 쓰신 건 맞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은 현재는 사실 없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릴 때는 뭐 위인전도 많이 읽고 해서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인물의 틀을 가지고 그걸 롤모델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1등보다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조금 다른 분들이 안 하시는 영역에 뛰어들게 된 것도 그냥 저만의 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유일무이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현재로서 존경하는 인물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그 한 분야에서 굉장히 묵묵히 일을 하시면서 어떤 경지에 이르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저를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건의 매 단계에 대해서 의뢰인한테 자주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님들은 너무 바쁘시니까 사건 내용에 대해서 직원한테 전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업데이트를 늦게 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좀 적시에 빨리빨리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또 사건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예전에 한 의뢰인하고 주고받은 메일 숫자를 세보니까 거의 한 500통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 정도로 좀 세세하게 많이 챙겨드리는 편이라서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또 의뢰인들도 사건이 끝난 다음에 지인들한테 저를 소개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좀 더 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에 국제사법 전공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내년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제사법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공부와 일을 병행을 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이제 개인 사무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어서 변호사님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해외에 계신 변호사분들 외국에 있는 로펌들하고도 간혹 좀 연락을 주고받을 때가 있거든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뢰인들한테 맞춤형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더 키워가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한국 사회가 이민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외국인에 대해서 좀 이방인이라고 낯설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느끼는 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더 외국인 의뢰인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순수함이나 정의나 이런 걸 좀 느낀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사회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냥 같은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 채널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적으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그런 이민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고 싶으면
제 웹사이트 lawyerhwang.com에 오셔서 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사 간단하게 인사. 인사할까요? 아니 거기 앉아서. 네. 네. 이거 뭐라고 답해야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할까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